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휘 세명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느덧 35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이 이제 코로나19 여파로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먼저 준비한 영상을 직접 보신 뒤에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전 구로구 보건소부터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캠프 자원봉사자들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어느 선거보다 총선 분위기도 안 나고요. 코로나19가 불러온 정치권의 상황들은 우리가 이제껏 겪지 못했던 그런 경험들을 새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대구에서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 선거대책본부장이 코로나19로 사망을 했고요. 그리고 본인도 자가격리한 상태에서 지금 검사받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고요. 또 구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윤건현 전 청와대 국정상황기획실장의 그 건물의 사무실에 있는데 거기가 콜센터가 위치한 곳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단 이 두 후보뿐이겠습니까? 앞으로도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번 총선의 최대 지금 변수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학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여권과 야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가장 최대의 변수가 코로나가 됐습니다. 코로나19가 됐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그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 저도 그렇고 네. 코로나19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워낙 전파력이 빠르고 또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증상이 없어도 안심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선거운동 자체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름이 알려진 후보들은 그래도 좀 이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단 선거 이름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도 알리고 인지도도 높여야 되고 하는데 일단 면대면 접촉이 안 되는 거예요. 설령 된다 하더라도 마스크 쓰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얼굴을 알릴 길이 없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 자체가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변수 또 하나는 이제 정부가 대처한 여러 가지 방법들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조금 민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편함이 많이 있단 말이죠. 마스크도 그렇고 이런 것들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어쨌든 간에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3월 26, 27일이면 후보 등록일이니까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어요. 게다가 이제 4월 15일까지 35일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선거를 연기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해서 이래저래 코로나19가 어쨌든 간에 마지막까지 선거에 어떻게 작용할까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이 시간대쯤 되면 길거리 돌아다니면 선거운동하면서 악수하고 명함 나눠주고 인사하고 이거 흔히들 봤던 풍경인데 지금은 저도 누가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도 피하게 되고 사실 나눠주고 인사하는 사람들 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굉장히 이 코로나19 상황에 되게 꺼려질 것 같아요. 다가서기가. 그렇죠.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예비 후보 어느 분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물어봤습니다. 네. 어떻게 물어봤냐면 명함을 몇 장 정도 돌렸느냐 지금까지 등록한 후에 한 보름 정도 됐으니까요. 5,000장도 채 못 돌렸다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아주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통계에 의한 것은 아닙니다만 14만 15만 명 한 지역구 선거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정치 신인이 여기에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그러면 명함을 몇 장 정도 돌려야 되냐. 이 통설이 있습니다. 네. 약 30만 장을 돌려야 된다. 한 사람당 2장 정도씩은 돌아가요. 그 정도는 돌려야 그래도 한 2, 3% 정도의 인지도 상승 효과는 있을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까지 5,000장밖에 명함을 돌리지 못했다 그러면 그 인지도가 상당히 파장이 클 수밖에 없고 영향이 심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방금 우리 최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신인들이 사실상 선거운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존의 정당 조직을 통해서 섬에 들어가는 작업이 있고, 그다음에 정당 조직이 아니면은 명함을 돌린다든가 모임의 장소에 가서 인사하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선거가 있겠죠. 예. 그런데 조직에 대한 부분은 이미 기존 현역 의원들이라든가 기존 정치인이 있으면은 그 조직에 파고들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인지도를 높여야 되는데 예. 지금 뭐 아시다시피 마스크 쓰고 다녀야 되고 또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이 있고 여기에 명함을 돌리지도 못하고 손도 잡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지금까지 2주일 넘게 등록한 지가 시간이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5천 장 같으면은 거의 선거가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있다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앞서 말씀하신 총선 연기론인데 사실 코로나 사태 초반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뭐 한국 전쟁 때도 선거를 했다라는 식의 네.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낮게 점쳐졌거든요. 여전히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낮은 가능성이라고 보십니까? 근데 만약에 연기를 하게 된다고 가정한다면은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29일까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4월 15일이 선거입니다. 예. 그럼 5월 29일이 지나면은 선거를 안 하게 되면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그렇죠. 예. 다시 말하면 입법부가 부재한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4월 15일 날 연기하면은 5월 29일 날 전에 선거를 치러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달 내로. 예. 그럼 한 달 내로 지금 선거를 연기할 정도가 된다면 잡히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한 달 내로 잡힌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고 우리 개인들의 안전이고 그러니까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이제 이 부분은 결국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건데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대통령이 연기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 네. 이런 건데 말이 대통령이 연기하는 거지 이걸 국민적 합의 없이 연기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사실상 네. 일단 정치권 합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여야 정치권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이 코로나19가 조금 이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것 같다가 어제 이제 구로 콜센터 아까도 뭐 잠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더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4월 초까지는 잡혀야죠. 분위기가 잡히고 급격하게 확진자 수가 좀 떨어지면은 선거 연기 같은 경우는 얘기 안 나올 수 있어요. 문제 이제 선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계속 확진자가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현재로서는 저는 뭐 의학자가 아닙니다만 그럴 네. 가능성이 좀 낮지 않은가라는 생각은 들기도 합니다. 예. 일단. 통상 뭐 경험상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정도의 상황으로는 선거 연기가 좀 하기가 힘들지 않겠냐 그렇게 예. 생각이 네. 됩니다. 여러 가지 이제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결국 각 당의 이해관계가 팽팽하게 대립될 수밖에 네. 없겠죠. 정치적 이득이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이 논란이 가장 초점이 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코로나19 사태를 가지고 정치적 실익을 따진다는 게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느 당에는 봄바람이고 어느 당에는 비바람이 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어느 당도 봄바람이다 비바람이다 단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냐 그러면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투표율이 저조될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여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양당 정치가 극한 대립의 상황으로 가는 철저한 진영 대결이 될 텐데 그러면 중도 진영을 누가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선거의 승패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충성심이 없는 중도 성향들이 어떤 형태의 투표를 참여할 것이냐 이 네. 부분이 굉장히 아주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 상태로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뭐 상황이 변화에 따라 중도층이 투표에 나올 가능성 이 부분을 두고 선거의 승패가 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어느 쪽에도 지금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선거 연기는 아마 하기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총선의 투표율이라는 건 선거 때마다 큰 변수긴 한데 기존에 우리가 봤던 접근법으로만 생각을 하면 연령대별로 뭐 그렇죠. 노인층, 뭐 고령층과 젊은층의 투표율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에 따라서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렸다는 게 좀 일반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뭐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투표율 자체가 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을 저희가 맞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그 이전에 뭐 이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이합 집산들, 네. 비례정당 문제 이건 예. 도저히 아무리 정치라는 게 실리가 중요하고 표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네. 저의 정치적 상식까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런 게 하나 있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정치적 불신 같은 게 더욱더 가중되고 있다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나온 것처럼 일단 여러 명이 줄을 쓴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네. 지금 사실 마스크를 안 쓰면 이제
상대방이 마스크를 안 쓰면 저 사람이 혹시 감염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불신 같은 게 있는 거거든요. 그건 예. 불신이라기보다 뭐 당연한 그런 걱정이거든요. 불안하죠. 예. 그러니까 투표를 할 때 줄을 서야 될 텐데 예를 들어 이런 지도는 가능하겠죠. 뭐 지도라는 표현이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2m를 두고 이제 줄을 서라든지 뭐 이런 건 가능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런 걸 다 포함해서 유권자들이 투표소에 가는 것 자체를 꺼릴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사전 투표나 이런 걸 통해서 투표율을 이제 높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당에게 유리하다라는 것을 따질 수가 없어요. 네. 그건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변수가 따질 어떻게 수도 없고 설사 따졌다 하더라도 그것을 드러내기도 어려운 상황 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냐면 말씀 중에 뭐 죄송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앵커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투표율은 전통적으로 낮게 되면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고 투표율이 높으면은 뭐 보수 진영이 유리하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정치의 속설로 좀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네.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뭐 여당이 야당이 되고 야당이 되는 그런 뒤바뀜 현상도 있었습니다만 이번 선거가 철저하게 아무래도 이 진영 간 대결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그래서 각 진영이 투표에 나서는 그 충성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봐야 됩니다. 네, 최청년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 네,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중도층에 대한 방향,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의 어떤 전개 방향, 그리고 앞으로 향후 펼쳐질 어떤 각 당의 공천 과정이라든가 갈등에 대한 내부 파열음 정도 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까 네. 뭐 말씀 더 글쎄요, 말을 끊어서 저도 까먹었는데 그러면 네. 지금 중앙선관위에서는요, 뭐 워낙 이번 선거의 투표율 얘기도 많이 있고 걱정들을 많이 하니까 일각에서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에 대한 투표를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안하기도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유권 해석이 또 나왔다고 네, 합니다. 쉽지 않을 그렇기 거예요. 때문에 네. 일반적인 우리가 해왔던 식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코로나19가 역시 변수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관련돼서 여쭤보자면 이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이나 뭐 자가격리하는 분들도 역시 투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네. 중앙선관위에서 28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는 이제 우편으로 투표가 가능하게 해준다는데 그 이후에도 사실 확진자가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고요. 이런 실무적인 문제들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마 이 실무적인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하셨다시피 28일까지 뭐 신고하는 사람들인데 우편으로 한다 그러는데 우편에 대한 투표의 비밀성을 또 어떻게 보장하느냐. 예. 이 부분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투표라는 것은 비밀성을 요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우편으로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비밀성을 보장하냐 이 부분을 예. 야당에서 또 제기하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또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드라이브스루로 한다 그러지만 드라이브스루가 결국 현실적으로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선관위원들이 들어가야 되고 신원을 확인해도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나라의 행정력이 뭐 우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급박하고 위기적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행정력 자체가 상당히 좀 미흡하지 않나 하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들은 글쎄요. 저도 뭐 쉽게 어떻게 하라 마라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울 그런 상황으로 선관위의 고민이 깊어갈 예. 수밖에 없죠. 자가격리돼 있는 분들은 투표하기가 사실 안 되죠. 해서는 안 되죠. 못하는 거죠. 예. 자가격리라는 방문 게 판매도 안 격리시킨 되고. 예, 거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예. 그 부분은 정말 의학적인 영역의 문제도 있고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있고 선거 물리적인 선거의 차원도 있기 때문에 그건 뭐 다각도로 같이 검토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선에 또 하나 변수가 될 만한 비례연합정당 이야기를 해보고 싶은데 참여를 할지 말지 고민하던 민주당이 결국 내일 전당원 투표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당 내 그리고 당 밖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관련된 목소리 들어보시죠. 지역구의 표 계산을 넘어서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진짜 소탐 대실이 무엇인지를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예. 정의당이 함께하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아직 그것은 전국위에서는 그렇게 결의했지만 정의당 내에 많은 당원들이나 네. 이 흐름들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는 정의당도 이런 정도의 사안이면 전당원 투표로 의견을 물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도 선거가 30일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원칙과 정도를 지키면서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저는 명분을 잃지 않고 또 실리를 추구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민심은 굉장히 역동적이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고 어제 이제 민주당이 의총하면서 이대로 가면 민주당은 137석 정도를 얻는다 이런 전망을 했고 130석이 지었고
7석이 네. 비례 일당을 내주기 때문에 네. 이거 해야 된다. 근데 이런 발제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거 했을 때 130석이라는 지역구 전망이 흔들릴 예상은 안 해보셨나요? 네, 뭐 두 분 교수님들께서 워낙 손꼽히는 정치학자들이시니까 선거 때마다 공천 갈등이나 선거구 획정 뭐 이런 것들을 둘러싼 잡음들이 항상 있었던 것은 보아왔는데 네. 이번 총선처럼 이런 갈등들이 빚어지는 것을 과연 본 적이 있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어제 의원총회에서 20명의 의원이 발언을 했는데 사실상 16명이면 거의 대부분이 뭐 이것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찬성 쪽으로 얘기했다는 찬성 거죠. 쪽으로 얘기를 했고 전당원 투표를 한다고 하지만 뭐 결과도 대부분 뭐 통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최재성 의원이 그래서 소탐대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차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지금 명분만 가지고 얘기하기엔 너무 급박한 것 같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네. 결국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만 정치라는 게 명분과 실리의 어떤 그 중간 접점을 어떻게 이제 차지하냐의 문제잖아요. 네. 원칙과 정도, 명분, 그리고 일종의 실리 이런 것들인데 정치적 이익 이런 건데 글쎄요. 지역구에서 만약 비례연합정당이라는 걸 만들면 지역구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중도 스윙 보터들의 민심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잃는 표가 있을 것이고 그 잃는 표가 이제 얼마나 의석에 반영되냐 문제 또 별개의 문제예요. 예. 단 한 표라도 이제 이기면 당선된 제도니까. 근데 비례연합정당을 안 만들면은 미래한국당이 상당 의석을 갖고 갈 것만은 틀림없이 보여요. 틀림없이 보이는데 이 부분을 정당에 있는 분들이 그대로 간다?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저도 명분을 지켜라 이런 말씀 뭐 계속 해오고 있고 뭐 네. 그런 글도 쓰고 그러긴 합니다만 그거를 직접 담당한 그 정당인들에게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역시 어느 만큼 명분을 훼손하면서 실리를 찾느냐의 문제예요. 이거는 정치공학적인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인데 저는 결국은 지금 말씀처럼 전당원 투표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드는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제 거기에 정의당이 참여하냐의 문제가 하나 있고 예. 또 이제 민주당이 얼마나 그쪽에 비례대표를 후보를 내고 또 순위를 어떻게 정하냐. 지금 얘기는 후순위를 정해야겠다고 얘기는 합니다만 예. 이런 것도 바뀔 수도 있을 거예요. 이번에 하도 많이 바뀌니까 좀 이제 정당인들 정치인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저보고 바뀐 걸 쭉 얘기하면 1박 2일 동안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예. 양당의 공천도 그렇고. 근데 정치라는 게 워낙 그런 거긴 합니다만 예. 이번의 경우처럼 이렇게 상상 이상의 편법들이 동원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비례정당도 그렇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명분은 없죠. 근데 그렇다고 통합당이 또 자신들이 이미 만들어 놓고 미래한국당을. 그러고 나서 또 민주당 보고는 만들지 말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네. 여기서 아무튼 간에 현실의 문제니까 비례연합정당을 만든 쪽으로 갈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역구에서 얻는 표보다는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얻는 표가 더 많을 공산은 크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객관적인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떤 뭐 당이나 명분이나 이런 얘기는 배제하고 네. 있는 그대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민주주의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선거거든요. 그 선거에 잘못하게 되면은 모든 것이 이제 허선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선거의 틀을 정하는 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선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거법인데 뭐 선거법이 그래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소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통과가 됐는데 통합당의 입장과 민주당 입장은 판이하게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어떤 책임성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부 여당이 가지는 그 개혁의 책임성은 더 크고 더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만약에 민주당이 정치적 현실에 입각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지금 이야기한 개혁적 발로에서 만들어졌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이 부분은 사실상 실패라고 자인을 해야 됩니다. 자인을 해야 되고 여기에 따라서 국민들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여기에 이러저러한 얘기가 많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어떤 의미라 그러냐면은 이 논리가 옹색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비례위성 정당이든지 어떤 여당 정당이든지 만들려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털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문제로 실질적으로 우리 최 교수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중도 진영이 어떻게 판단하고 행보에 나설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도 진영의 정치적 특성은 두 가지입니다. 정치 자체에 소극적이지만 나름대로 정치에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중도 진영이에요. 그래서 중도 진영이 자칫하면은 투표에 대한 충성심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냐? 명분에 대한 부분이 민주당이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건 이율배반 아니냐? 그러면 이건 우리가
우리가 지식인들로서 또는 중도 진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서 양심상 투표에 응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자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게 소위 말해서 민주당 의원들 일부 의원들이 지적하는 소탐 대실과 역풍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다른 뭐 호남 지역이라든가 진영 간 대결이 뭐 일어나지 않는 그런 쪽에서는 뭐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서울, 경기 같은 109개 지역에 있어서 20몇 개 지역은 표 오차표 차로 등락이 왔다 갔다 해요. 예. 여기에 중도 진영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가 실질적으로 과반을 차지하느냐 못 차지하느냐 변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명분과 신뢰도 좋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승적인 부분에 국민의 대한 동의를 갖지 않는다 그러면은 정말 이거는 소탄 배실 아니야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돼요. 과거 17대 총선 때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때도 뭐 탄핵 역풍 해갖고 당시 열린우리당이 엄청난 그 뭐 각종 여론조사를 다 뛰어넘는 그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소탐대실이라는 게 어떤 식으로 이번 총선에 작용할지 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원내일당 얘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뭐 탄핵을 추진을 막기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뭐 추진을 하게 된다면 비례연합정당을 하게 된다면 어떤 식의 또 명분을 대국민 명분을 만들지도 참 궁금합니다. 그것도 표심을 상당히 뭐 어느 정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얘기한다면 이런 차이는 있어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의원들을 그 비례연합정당 이른바 가칭 비례연합정당으로 보낼지 안 보낼지 모르겠어요. 미래한국당으로 보낸 거잖아요. 5명의 국회의원이. 예, 예. 그 만약에 안 보낸다면 거기 그런 차별성 하나 얘기할 수가 있고 명분에 있어가지고 두 번째는 비례연합당이 어쨌든 소수 정당으로 구성되는 거기 때문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라는 게 원내에 잘 진입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적인 소수나 이런 약자들이 진입하게끔 하자라는 거였잖아요. 그럼 예. 비례연합정당을 통해서 몇 명의 의원을 가진 정당이 들어온다면 그거는 나름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거는 한국당, 미래한국당이 생겼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는 차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리 그런 명분을 세운다 하더라도 반대편, 비판자의 입장에서 비판을 하면은 참 방어하기 어렵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건 하나 지적하고 싶어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지금 뭐 이른바 꼬무수 위성정당 민주당이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는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쪽은 지금 대포나 첨단 무기로 무장을 해서 전쟁에 임하고 있는데 이쪽은 명분에 집착해가지고 네. 그냥 기존의 전통적인 재래식 무기로 싸운다? 그건 선거가 아니죠. 왜냐하면 선거라는 거는 이게 현실 정치인데 이른바 파워 폴리틱스예요. 권력 정치입니다. 그렇다면 이거를 뻔히 알면서 지면서 명분으로 가져간다. 그렇다면 비례연합정당, 제가 그렇다면 비례연합정당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근거도 저도 굉장히 희박해요, 사실은.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것 같고 있는 그대로 아까 제가 전망컨대 그렇다니 뭐 틀릴 수 있습니다만 만든다면은 지금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국민들에게 설득하고 사과해야 돼요. 그리고 이 제도는 완전 실패한 제도입니다. 애당초 미래한국당을 만든 것부터가 그랬고 거기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지금 이제 이 딜레마에 와 있는데 민주당이 결국 비례연합정당을 만들면 그런 차별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명분이 약한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총선 끝난 다음에 이 제도는 폐지하든가 다시 하든가 이래야 돼요. 네. 이런 엉터리 제도 가지고 국민들하고 계속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 이 제도는 의미가 전혀 없다.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 모든 것이 뭐 딜레마라는 말 네. 그 단어로 다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공천에요. 어제 뭐 500명 넘는 인물들이 뭐 저 지원을 했습니다. 뭐 면면들 보셨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왜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의문 좀 가지실 수밖에 없겠죠. 예. 상당히 뭐 예전 20대 총선보다 거의 2배 정도 몰렸으니까 600명 정도였는데 지금은 지지율이 2배 정도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500명 이상 몰렸다는 네. 겁니까? 이런 부분들은 뭐 쉽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가 된 후에 공관장을 지냈다든가 경력이 상당한 사람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뭔가 다시 기관장으로 가든지 어떤 정부의 대금 역할을 맡아야 되는데 그 길이 사실상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보수 진영에는. 이런 것들이 정치로 비례대표를 제출하게 되는 희망하게 되는 그런 원인으로 중요하게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엿볼 수가 있겠고요. 그게 사실상 굉장히 이제 현실적으로 봐서 그렇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소위 말하자면 판이 괜찮다라는 것이죠. 예. 민주당이 비례위성 정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하나 이 정도 가지고는 한국당의 영향에 대해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좀 적다 이런 판단이 있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이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과거에 그 비례대표들을 선발할 때는 뭐 각
대표의 당 대표에 대한 영향력 또는 개파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이 됐습니다만 이번 이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아예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와 있는 그런 당이기 현실적으로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소위 출석이라든가 어떤 깊은 영향력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다 이런 상황에서 500명 이상 몰리게 된 그런 동기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통합당도 계획에 조금 차질이 생긴 게 원래는 미래한국당 명단이 뭔가 통합당에서 보내는 명단 그대로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성교 대표가 왠지 그대로 따르지도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선거를 치른 뒤에 20석 그러니까 교섭단체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20석이라도 확보하게 된다면 이게 합쳐지지 않고 따로 분리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그때 이 자리에서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요. 예. 그때 상대방 패널이 그건 있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럴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미래한국당이 20석 이상을 얻게 된다면 원내 교섭단체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럼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미래통합당과 친화적인 정당이죠, 물론. 근데 합당으로 안 가고 오히려 미래통합당 입장에서 봐도 제3교섭단체, 제3당으로 그 당을 그대로 인정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선을 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워낙 지금 우리 정치가 별 기발한 그 어떤 해석들이나 어떤 상상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때 가봐야지 알 것 같아요. 워낙 아마 그분들도 모를 겁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 네. 오로지 정치적인 입지라든지 배지, 출세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런 거에 너무 집요하게 집착하고 있어요 지금. 그 우리 인간들의 합리적인 그 욕구라 하더라도 그 정도가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당, 미래한국당도 지금 압도적으로 많은 인물들이 지금 신청을 한 거거든요. 예. 여러 가지 이거 있겠습니다만 미래한국당이 또 비례 전문 정당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이건 뭐 전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정치가 이렇게 해서는 정말 안 된다는 생각. 공허한 얘기입니다만 그 얘기는 일단 한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 한선교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죠. 한국당. 미래한국당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합치자 네. 손을 내밀었어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대표직도 주고 공동대표 아니면 단독 대표도 하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한 칼에 거절을 하면서 나는 내 길을 가겠다라고 또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게 러브콜이 이걸로 끝난다면 뭐 별 얘기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총선 막판에 또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될지도 좀 궁금합니다. 안철수 대표가 만약에 미래한국당으로 들어와서 공동 대표가 되든지 아니면 단독 대표가 되든지 그렇게 되면은 보수 통합에 대한 구도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예상이 빗나갈 수도 있겠는데 안철수 대표가 이거 받지 않을 겁니다. 네. 받지 않을 수밖에 없죠. 왜냐 그러면은 독이 든 축배를 맞출 수는 없는 문제죠. 네. 이 글자 그대로 이게 독이 든 축배거든요. 지금 당장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자칫하면 원내대표 교섭단체까지 만들 수 있는 그런 네. 확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양당 정치의 극단적 폐해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도적인 정치 이걸 가야 되겠다. 그것을 지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인내를 가겠다. 이런 부분이고 이번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안철수식의 정치를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이렇게 되면은 안철수식의 정치, 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철학 이 부분 자체가 완전히 희석될 수밖에 없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의석수는 20석 정도 가질 수 있다고 전망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안철수의 장기적인 어떤 대권 전략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실질적으로 안철수 대표가 보수 정당의 하나의 구도의 축을 담당한다 하더라도 그 내부의 헤게모니에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다. 그 대권 경쟁에 있어서 여기에 아주 고통스러운 싸움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 구도가 있기 때문에 예. 안철수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극단의 정치에 대해서 휩쓸려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그래도 여기서 일면 좀 장기전을 가지고 대권에 바라보는 목표를 가지고 중도 진영을 융합시키는 그런 어떤 스탠스를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정치적 실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안 대표죠. 국민의당 네, 대표니까. 네. 안 대표가 너무 가을지자 행보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복귀한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말씀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중도 정치, 실용 정치를 하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바른미래당을 이제 탈당하고 거기 소속당이 대다수 통합당으로 갔어요. 그분들 얘기했던 게 뭡니까? 통합당을 얼마나 비판했어요. 예. 통합당의 전신 자유한국당을. 근데 그분들이 또 상당 부분 공천을 받았습니다. 통합당에서. 그럼 안철수 대표와 전혀 교감 없이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까?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말은 안철수 대표가 중도를 얘기합니다만 사실 보수예요.
보수로 가서 보수 진영의 어떤 그 좀 수구적이고 이런 것들을 희석하면서 보수 개혁의 어떤 그 리더가 되고 싶은 겁니다. 아마 그래서 대권의 보수 진영의 대표로 나설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미래한국당의 그 통합 제안에 응할 수 없죠. 그렇죠? 그러나 지금 지역구는 내지 않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번에 예. 어쨌든 안 대표 의원 만약 소속 의원들이 출마하면 그건 2016년도 선거는 진보표를 갉아먹었지만 이번엔 나가면 보수표를 갉아먹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지역구 출마를 안 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사실상 미래통합당과의 연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이미 상당히 물밑 속에는 암묵적으로 선거 연대가 예. 형성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래한국당이 당장 갈 수 없다 하더라도 선거 전후를 통해서 시기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있을 수 있다. 예.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단지 당장 통합을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의 영역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아마 그런 쪽으로 갈 공산이 크다고 봅니다. 결국 보수 쪽으로 몸을 담글 공산은 크다라고 봐요. 전 하나의 전망인데 네.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통일대학원장, 이상희 세명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